아마데우스가 1986년도 영화거든요. 30년 된 영화입니다. 물론 오래되긴 했는데 20년도 30년 못지않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마데우스 그때 보면서 느낀 건 영화 굉장히 옛날 영화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사랑 영화로서 굉장히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1990년대 초반은 미국에서 굉장히 1년에 한 20대의 그 젊고 재기발랄하고 새로운 영화에 관한 감각으로 무장한 그런 1년의 신인 감독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까지 활동하죠. 대표적으로 캐롤 만든 토드 헤이즈라든지 이름 비슷한데 하고 영화도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소식이 뜸해진 토드 소론즈 같은 좋은 감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 링클레이터랑 항상 비교가 됐던 케빈 스미스 같은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클레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감독들이 굉장히 신선한 감각을 이제 할리우드 바깥에서 불어넣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젊은 영화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어요. 비포 선라이즈는 링클레이터의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영화쯤 될 텐데 그 전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젊은 영화들을 만들다가 비포 선라이즈로 그 비슷한 연배의 감독들 중에서 앞으로 튀어나가 되겠죠.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영화가 이제 사실 영화제에서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시상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건 영화가 국내에 이제 1년 뒤에 수입이 됐는데 그 뒷얘기, 돈 얘기 재밌잖아요. 뒷얘기 하나 해드리면 영화가 수입되었을 때 이게 원래 직배사 영화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직배사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배급하는 그런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무슨 뭐 워너니, 폭스니, 디즈니, 컬럼비아 이런 데들 이런 그 영화사들에서 계륵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영화, 예를 들면 슈퍼맨, 배트맨 대 슈퍼맨 이런 영화는 당연히 그 직배사에서 놓칠 리가 없겠죠. 근데 약간 좀 작은 규모의 영화인데 이게 각국의 시장에서 통할까 안 통할까가 판단이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화사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니까 그냥 직배 라인이 어차피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 라인을 통해서 푸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풀었는데 일정한 관객 이상 안 들으면 그냥 P&A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 마케팅 비용도 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약간 한국의 수입업자들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직배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해와서 단독 개봉을 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써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한국에서 될까 안 될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데 이 영화의 제작사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직배하는 사장들을 불러 모으겠죠. 현지 사장들을. 그래서 한국의 사장도 가신 거예요.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이분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회사 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LA로 간 거예요. 가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행사에서 각국의 그 집회사 지사장들이 오고 거기서 비포 선라이즈를 튼 겁니다. 틀었는데 끝나면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예상 그 용지에다가 적어내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개봉하면 어느 규모로 해야 되고 예상 관객 수는 얼마고 결과적으로 판단하길래 하면 개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판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의 것을 쓰게 되는데 이분이 영화를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막 없고 영화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세상에 인물이라고 하면 두 사람 나오고 사건은 하나도 없고 키스 몇 번 하고 끝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잘조잘 그러다 영화가 끝나잖아요. 영화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한국에서 영화 될 수가 없다. 직배하면 P&A 비용도 안 빠진다.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서를 써서 그 영화사에서 그걸 그냥 방출한 거죠. 할 사람 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굉장히 그쪽으로 스마트하신 어떤 또 한국의 수입업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영화가 헐값인 거죠. 헐값에 사서 국내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 지사장님은 심할서를 썼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화가 알려주는 것은 영화가 그 대사나
음악이나 사운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영화는 사실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한데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실제 겪었던 어떤 사건에 특대한 영화라고 해요. 뉴욕에서 뭐 LA까지인가, 시카고에서 LA까지인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들렀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어딘가에서 한 이런 여성을 만난 거죠. 에이미라는 여자를 만나서 갑자기 영혼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시내를 계속 밤새도록 걸으면서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신기했고 그 이후에도 그 여자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어느 순간 그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궁금은 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2, 3년이 몇 년이 지나서 이 비퍼 선라이즈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근데 비퍼 선라이즈가 나올 때는 그 얘기를 링클레이터가 한 적이 없는데 이로부터 한 시간이 한 10수년이 지나서 2010년인가 11년에 그 뒷얘기를 처음 밝혔어요. 지금 이 얘기를. 근데 더 극적인 것은 그 여성이 소식이 끊어진 이유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였는데 아마 두 사람은 그 정도는 사귄 거죠.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얘기를 십몇 년을 안 하다가 비포 미드나잇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녀에게 영화를 바친다라는 것이 비포 미드나잇 3부에 와서야 그 자막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찌됐건 그걸 토대에서 영화를 쓰는데 영화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 무엇보다 대사의 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링클레이터가 원래 각본을 잘 쓰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여성 작가랑 같이 각본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Dazed and Confused라는 영화를 만들 때 같이 잠깐 작업을 했던 킴 카리잔인가요? 크리잔 이름 정확하지 않습니다. 킴 크리잔이라는 여성 작가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열흘 한 11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대화하면서 대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안 돼서 영화를 시나리오를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사실 각본가 명단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실제 영화에 들어가서는 이 배우가 소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외워서 하기에는 뭐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배우가 실제 느낌을 영화 속에 투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배우도 실제로 각본에 상당 부분 참여가 됐다고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좀 낮아서 이 영화에는 크레딧에 안 올라가 있지만 비포 선셋부터는 두 주연 배우가 공동 각본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하고요. 정 시나리오는 뭐 어떤 이국의 어떤 멋진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다고 하고 그 장소가 안 중요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외국의 어떤 장소나 도시나 이런 데 여행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가서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지 않나요? 혹시 뭐 좋은 코스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런 그 마음이 열려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외국의 멋진 도시 하나를 영화의 배경으로 삼아보자 라고 해서 오스트리아가 2인을 골랐다고 하죠. 그래서 현지 촬영을 한 거고요. 이 장소들을 지금 가시면 저도 간 게 1999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바뀌잖아요. 저 프라터 관람차, 회전 관람차는 지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람차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만들어진 유일한 남아있는 관람차예요. 저게 1890 몇 년에 만든 관람차거든요. 저 관람차를 타시면 한국의 그 회전풍차 이런 거랑 가장 큰 차이가 이 각 칸 객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정 가운데 아주 널찍한 이렇게 테이블 같은 의자가 놓여 있어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고 저는 12월에 갔는데 각 칸마다 서비난로가 하나씩 모여 있었어요. 추우니까. 근데 이 전체 돌아가는 것 중에서도 거의 저 혼자 타다시피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고요. 12월이니까. 그 탔는데 이 각 칸마다 수많은 하트 무늬에 누구 철수 하트 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수가 엄청 많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라서 저 성당은 이제 슈테판 성당이라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시면 항상 가시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고 그 외에 뭐 카페나 이런 것들도 다 실제 있는 곳들이라고들 하지요. 저도 몇 군데는 가보고 몇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실제 여행을 하게 되면 저렇게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죠. 뭐 이렇게 막 해서 우리 모두는 무슨 뭐 스타더스트라고 말을 해주면 로맨틱한 전쟁의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를 써줘가지고 그것을 읊어주고 이렇게 주는 밀크쉐이크를 가지고 실제 여행을 하다 보면 저렇게까지 외지인들한테 친절하지 않지만 영화는 어차피 굉장히 달콤한 판타지로 만든 영화이니까 그렇게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배우가 아니면 이 영화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단 호크가 지금은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무슨 영화적 페르소나 같죠? 여러 편에서 나왔잖아요. 링클레이터 영화 중에서 뭐 퍼스트 네이션인가? 그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브드에도 나오고 또 이 비포 시리즈 3부작에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처음에 에단 호크를 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 컨택을 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든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어려 보여서 싫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에단 호크가 70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찍은 건 94년도니까 24살 정도였죠. 그리고 줄리 델피는 한 살이 많아요. 69년생인데 그러니까 24살, 25살 때 찍은 영화라서 영화를 보시면 두 배우가 풋풋하죠. 그래서 에단 호크가 이 영화에서 수염을 기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어려 보여서 이 캐스팅에서 아웃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염까지 기르고 나왔는데 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에단 호크는 대표적인 노안이 돼서 이로부터 9년 뒤에 찍은 영화만 봐도 그 나이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도 에단 호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을 굉장한 것 같고요. 그 매력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조토끼라고 말하면 조셉 고든 레빗이 그 계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런 남자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줄리 델피는 반면에 처음 만나자마자 그 개인적인 인성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감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처음부터 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 영화를 찍게 됩니다. 찍을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껏 두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영화가 이 비포 시리즈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결국은 이 비포 시리즈가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은 둘 다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에단 호크 같은 경우에 쓴 소설도 우리나라에 한 2권쯤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둘 다 영화를 한 3편 정도 감독했어요. 감독제는 제가 볼 때 에단 호크가 더 좋은 걸로 이제 평론가로서는 느끼는데요. 어찌됐건 두 사람 다 그 감독으로 데뷔했을 정도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포 시리즈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9년 뒤에 2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영화를 저렇게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대체 6개월 뒤에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 플러스 이 영화가 또 굉장한 성과를 거뒀죠. 이게 250만 달러밖에 안 들인 저예산 영화인데 딱 봐도 저예산 영화잖아요. 근데 거둔 수익이 10배가 넘어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편 만들자고 하는데 저 상황에서 속편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희대의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고 9년 뒤의 상황을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들은 과연 그 자리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로부터 9년 후에서 2004년도에 비포 선셋이 나왔죠. 살짝 물어보니까 이 비포 선라이즈가 이번에 재개봉이 성공하면 비포 선셋 개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비포 선셋 한번 극장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죠. 그래서 2013년 다시 9년 후에는 여러분 보신 비포 미드나잇이 나왔고요. 틀림없이 제 전재산을 보려면 2022년도에 비포 시리즈 4번째 영화를 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어쨌건 이 영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비포 이런 그 방식이 영화사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사례로는 유명한데 일반에는 거의 안 알려지지 않은 사례 중에 영국의 마이클 애프티드라는 감독이 있어요. 조디 포스터나 넬 같은 영화 만든 감독인데 마이클 애프티드가 필생의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업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세븐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이다 CF가 아니고
세븐업은 뭔가 하면 한 마을에 태어난 7살짜리 아이들의 다양한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영화 나왔어요. 14업이 나오고 21업이 나오고 지금 56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 8, 56이니까 8편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무려 49년째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애프트 감독이 살아있으면 계속 나올 텐데 그 시리즈가 한 2, 3년 전에 56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영화는 굉장했죠. 저도 뭐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런 희귀한 시리즈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영화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해리포터를 10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그 아이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실제 배우도 성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 이 방식을 비버 시리즈를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집어넣은 게 바로 잘 아시는 그 보이프드 같은 영화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링클레이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3편, 비포 시리즈 3편을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3편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1편에 좀 거짓말이 많아요. 달콤한 거짓말 같은. 그래서 3편 중에 가장 로맨틱한 건 당연히 비포 선라이즈고요. 비포 선셋은 로맨틱함과 현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발목을 잡는 그 현실의 지저분함 이런 것이 절묘하게 이게 반반의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비포 미드나잇이 오면 뭐 거의 이제 그 TV 1위 연속곡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자기랑 나랑 계속 사귀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서로의 그림을 다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지쳐갈 거야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18년 뒤에 그 3편을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 3편이 이렇게 있는데 3편이 다 훌륭하죠. 멜로 영화 역사상 이상 탱구작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개인적으로는 비포 선셋을 제일 좋아합니다. 양자 사이의 어떤 절묘한 균형 같은 것 때문인데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어쨌건 다시 보면서 느낀 건 비포 선라이즈도 참 훌륭한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고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낭만성 때문일 겁니다. 로맨틱함. 일단 뭐 당장 그 오스트리아 같은데 비행기표를 끊고 싶고 가서 유레일 패스를 끊고 싶고 가서 옆에 딱 아무데나 앉으면 옆에 에다노크가 앉아있었거나 줄리 델피가 앉아있었거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성이죠. 근데 다들 이제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제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대충 do you know 싸이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무슨 WH 5등 정도를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야지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에다노크의 매력은 그런 말빨인데 그 남자를 만나서 앉았는데 do you know 싸이만 하면 do you like 김치 이것만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외모가 또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거지 이게 만약에 김상호 씨와 라미란 씨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안 들고 최소한 외모가 뭐 송중기 정도는 아니라도 진구 정도는 돼야 이런 그 로맨틱한 순간을 맞을 수가 있죠. 와, 저도 사실 여행을 숱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까지 낭만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다 제 어머니 탓이긴 한데요.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더 로맨틱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로맨틱함은 제일 먼저는 당연히 두 배우한테서 나오고요. 이 배우가 너무 적잖아요. 사실 둘 다 희대의 미남미녀는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매력 있는 두 배우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인이라는 그 도시가 주는 굉장한 느낌이 있죠. 깔끔하기도 하고 뭐 약간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유럽에서 선진국이 뭐 등등등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가 무슨 마닐라에서 만났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마지막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내일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전날 운명의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시간적인 제한이 주는 서스펜스 그것이 이제 사랑의 가연 재료가 되죠.
뭐 사실 그런 영화 굉장히 많아요. 뭐 만추 같은 영화도 보면 운명의 여인을 만났는데 며칠 뒤에 다시 복역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뭐 살인죄를 저지른 여자였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시간적인 제약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제한들, 시간적인 제약,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행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만날 것 같은 이런 멋진 선남선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영화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판타지를 굉장히 자극시키면서 영화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죠. 근데 뭐 영화도 연출도 훌륭한데 각본도 진짜 잘 쓴 각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영화를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 작법에서는 금기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을 다 말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흔히 평론가들이 공격하는 영화의 취약성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다시금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알려주고 있고 어떤 영화는 굉장히 연극적인 방법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어떤 영화는 굉장히 문학적인 영화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로잡을 수도 있고 어떤 영화는 굉장히 무성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사로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영화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비포 선라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날이 6월 16일입니다. 극 중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 그 소설 좀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16일이면 아예 그날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블룸스데이라고 하는데 그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극중 인물이 나오는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 율리시즈하고 아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닌가 싶은데 율리시즈를 보시면 그 책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레오폴드 블룸이라는 주인공이 하루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을 떠도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하루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날짜가 6월 16일입니다. 그 실제 전기적인 사실을 보면 제임스 조이스가 자기 부인 만난 날이 6월 16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설정이 6월 16일인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만난 날이 6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는 건 명백히 율리시즈를 차용한 거죠. 두 작품은 비슷한 것도 많아요. 하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떠도는 이야기고 24시간 동안 또 하나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24시간 동안 떠도는 얘기고 또 재밌는 게 제시라는 것은 애칭이잖아요. 제시는 원래 애칭은 제임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하고 이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가 대학에서 율리시즈를 쓰기 전에 대학에서 근무할 때 번역을 한 일련의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독일어 소설의 영어 제목이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그거는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을 포함해서 이 형식적인 그 뿌리로 제임스 조이스를 생각했다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죠. 이제 대사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사랑 얘기, 뭐 삶에 대한 얘기, 할머니 얘기, 죽음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 저기까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죽음이 삶이 끝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저렇게 사람을 타오르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말게 만드는 이유는 끝이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번복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룻밤밖에 없는 하루낮 하루밤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바로 예정해 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주제들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인물은 얼핏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시라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셀린이라는 사람은 성장 과정이 다르죠. 한쪽은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좋은 과정에서 잘 받고 자란 그래서 어디 비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고 밝고 맑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있는 그런 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부모가 했다고 아들은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태어났을 때 왜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 내 세상에 나왔을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았죠. 심지어는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뭔가 이제 신이 약간 냉소적이에요. 똑같이 뭐 어차피 50실링 정도의 푼돈을 주고 손금 보는 건데 그거 좀 기분 좋게 받아주면 좋은데 그걸 옆에서 꼭 이렇게 비꼰대거나
아니면 뭐 시를 써주는 행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두 사람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은 로맨티스트 보이고 한 사람은 리얼리스트 보이는데 사실은 제시도 굉장한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냥 헤어질 뻔하는데 결국 다시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역 앞에서 하는 것도 제시고, 여자는 그래 그럼 5년 뒤에 만나자라고 하는데 아니 5년 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6개월로 결국 줄이자라고 말하는 것도 제시예요. 이런 식 저런 식 등등해서 하는 말들도 보면 제시 역시 굉장히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로맨티스트라는 거죠. 로맨티스트가 아니면 애초에 저런 이국의 여행지에 저런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영화를 부르는 소 장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 안 쓰지만 워킹 앤 토킹 장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킹 앤 토킹이라고 해서 90년대에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선댄스 영화제가 지금은 약간 많이 죽었잖아요. 90년대는 굉장히 짱짱했거든요. 선댄스 영화제를 중심으로 젊은 미국의 영화인들이 이런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봉이 리처드 링클레이터입니다. 그 워킹 앤 토킹이라는 말 그대로 한정된 인물이 나와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영화의 형식인 영화들이 90년대 중반에 꽤 많이 있었어요. 맥멀렌과의 형제들, 뭐 슈스터원 뭐 이런 영화들이 지금 기억나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이제 이런 영화가 있어서 그 대사, 그다음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걷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걸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사색의 어떤 순간을 만들어 주죠. 예전에 봤던 건데 티벳에서 인간을 뜻하는 말이 우리말로 풀었으면 걷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 것은 걷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꼭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걸으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타오르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이겠지만 그 못지않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사색의 폭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젊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청춘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다루고 있는 게 청춘일 뿐이지 청춘스러운 영화에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배우들이 젊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만든 사람들이 정말 젊다는 느낌이 있고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저런 상황에서 특히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은 마음이 막 드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래서 막 그 마음을 알고 싶고 또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저런 상황이 되면 자꾸 몸이 닿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젊음이 다 지난 다음에 야 청춘은 참 아름답지라고 하는 그 회고의 청춘이 아니라 지금 막 진행되는 청춘의 느낌이 영화에서 굉장히 생생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링클레이터의 이런 영화들에서는 플래시백이 없습니다. 플래시백이 없고 그리고 가능하면 영화 속의 시간을 실제 영화 러닝타임을 영화 속에 실제 진행되는 시간과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려고 하죠. 가장 극단적인 이유가 비포 선셋입니다. 비포 선셋은 러닝타임이 한 8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실제로 두 사람은 80분 동안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건 그런 젊음의 감각 같은 것이 영화 속에서 너무 잘 살아있고 와달라고 제안을 받으면 그러면 저녁쯤 되면 연극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까먹고 자기들 노느라고 바빠서 안 갑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스토리예요. 그런 즉흥성. 혹은 그 자리에서 그 독일 부부가 싸우지 않았으면 안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도망 나오고 피해 온 것이 뒤쪽으로 가면 또 역시 안 만났을 텐데 하필 옆에 와서 우연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우연에서 운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즉흥성이나 우연에 대한 어떤 찬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인생 찬가처럼 영화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면서 명확하게 느낀 것은 이 영화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어른의 사랑 얘기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영화가 굉장히 밑에 성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두 사람이 처음 딱 만나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내리기로 하죠. 근데 참 웃긴 게 두 사람은 아직 통상명도 안에서 이름도 몰라요. 그냥 남자가 좀 이렇게 굉장히 잘 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식당차에 앉아서 5분 동안 정말 그 썰의 마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랬고 남자는 또 그녀의 지성에도 반하고 워낙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내리자라고 했는데 바로 내린 겁니다. 내리고 나서야 그때 이름이 뭐라고 이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매혹됐죠. 내려서 그 다리를 처음 건너는데 그때 두 연극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가 사실상 첫 일정인데 그때 보다 보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라고 하니까 불러대야 되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허니문 왔다고 얘기해요. 이건 불러대는 것 치고 너무 대담한 거죠. 이 남자랑 지금 기차에서 처음 만나서 내렸는데 어떻게 왔어요? 우리들 허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차에 올라탑니다. 그 트램에 올라타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이제 뭔가 진실 게임을 하자. 남자가 진실 게임 하자 그러면 다 속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속으로 지금 이렇게 짝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진실 게임을 하자 그러고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끌린 순간에 대해서 언제 처음 그런 걸 느꼈냐는 게 질문입니다. 할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의 그 성적인 호기심을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랑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섹스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도. 근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차에서 두 사람이 얘기할 때도 보면 남자 어느새 팔이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 있고 마치 옆에 기둥을 잡는 척 그러면서도 이제 여자가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면 머리도 털어주시고 이런 터치들을 계속하면서 그 긴장감이 둘 사이에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옮긴 것은 뭔가요? LP판을 들어갔죠. 그 알테노이라는 그 레코드점에 가서 듣는데 하필이면 또 감상실이 한 평밖에 안 되고 거기 두 사람이 딱 있고 노래는 또 Come Here예요. 두 사람이 듣고 있는데 두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 여자 목소리 참 감미롭다, 노래 좋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제 키스하가 이 생각밖에 안 하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좁은 데서 어깨까지 맞닿아 있는데. 근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 정도로 선수는 아니니까. 그 다음 그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관람차 장면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환경이죠. 좁은 공간이 있고 두 사람밖에 없고 밀실처럼 되어 있고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은 결국 키스를 하죠. 그럼 이제 관객 입장에서 바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성적인 긴장감이 돌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드디어 시민공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이 심지어 그 노숙을 하면서 누워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섹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여자는 우리는 안 만날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남자는 그래 마음은 안 하는 거지 뭐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갑자기 둘이 그럼 여자는 또 그러다가 또 키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키스를 하는 순간 카메라가 갑자기 빙빙 돌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싶은 것은 안 보여주고 화면이 바뀌고 다시 우리렇게 밝아온 하늘을 보여주고 내려오면서 그 장면이 끝나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죠. 모르는데 저 정도면 사실 예상이 되죠. 실제로 9년 뒤에 감독이 말해줍니다. 비포 선셋을 보시면 두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밤을 보낸 것으로 얘기를 하죠.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두 남녀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영화가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도 낭만적으로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이거 줄 한 줄을 요약하라고 그러면 완전히 원나잇 스탠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 사람 다 너무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영화를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을 나누고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느껴지죠. 그게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마력일 거고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처음 만나서는 저 두 사람처럼 저렇게 애틋하고 그랬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부부가 되고 살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이도 늙고 기차 안에서 남들 시선 없이 막 신경도 안 쓰면서 싸우는 독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때문에 이 두 사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이 두 사람도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알콩달콩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전제가 돼요. 독일 부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에서의 그 떨리는 그 경험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예찬 같은 것을 영화가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뻔한 설정이지만 굉장히 역시 훌륭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속편이 나오지 않았겠나 싶고요. 이 세 사람은 영화를 찍으면서 한순간도 6개월 뒤에 둘이 안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배우 두 사람도 그다음 감독도. 근데 비포 선셋을 보면 엇갈리게 되죠. 그래서 또 뒷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사랑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막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사랑에 빠진 첫 단계에서는. 그때의 전제는 뭔가 상대에 대해서 정보가 적어야 되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숭악한 짓을 저지르고 살고 있고 다들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다 이상한 버릇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도 뭐 코로 흘린다든지 뭐 가정적으로 집에서는 막 형 동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면서 싸운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치면 상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의 초반 단계에서는 이 정보의 차단이 그 사랑의 굉장히 큰 그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의 나쁜 점에 대해서 내게 얘기해 줄 사람이 지금 여기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셀린이 말하죠.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남자가 써주는 시에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너는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상화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알려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독일 부부처럼 될 확률도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사 반복되는 패턴이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의 그런 사랑의 감정 그런 또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에 대한 이상적인 예찬 같은 것이 사랑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식당에서 그걸 보여주기 전에 다른 식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어가 한 커플만 영어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관계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그 중요한 거 같진 않은데 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일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그룹을 보여줌으로써 감독이 의도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처음에 독일 그 복사할 때도 번역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됐나요? 안 되죠. 네,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실제로 모르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어가 나올 때 그것을 번역해 줄 때는 그것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번역을 해주고, 당연히 자막이 없을 때는 그 자막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어서 멍한 상태. 그걸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자막이 안 되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고요. 그 말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쩌면 지금 영화 촬영인데 언제 끝날까 언제 점심 줄까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알 수는 없으나 네. 그런 면에서 그 카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그 장면에서 이제 사랑 영화에서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장소들 하나씩 다 이 두 사람을 비추는 것과 동일한 앵글을 투샷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의 이 두 제시와 셀린의 1박 2일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 것인지 혹은 또 그 각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사랑들을 우리는 다 영화에서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호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에 관한 일반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쓴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걸 느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셀린이 부다페스트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왔고 또 제시가 할머니 화장 본 것도 얘기하고 또 중간에 셀린이 나는 늙은 할머니 같은 게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서 죽음에 대한 비유다. 그거 말고는 어떤 뭐 그걸 끌어가는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할머니에 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무리 뜨겁고 좋은 상태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고 마음이 6개월 뒤에 만날 것 같고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만난 24시간이 안 됐어요. 두 할머니가 중요하게 나오는 건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그중에 특히 이제 셀린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모험적인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학 때 놀러 와서
헝가리에 계신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마음에 둔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잖아요. 혹은 그때 만났던 걔랑 계속 사귀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때의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할머니겠죠. 더군다나 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결국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짧게 주어졌던 1박 2일의 추억으로 그냥 잊어버릴 것인가 라는 기로에 두 사람은 놓여있는 셈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거대한 거울로서 할머니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약간 홍상수 감독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근데 출산쯤 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거리 갈 때 쟤네들 촬영하나 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는 거를 좀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게 저예산 영화라서 그런 건지 혹시 그런 거 알고 싶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그 장면은 통제가 안 됐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 앞에 한 얘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앞에 얼마 전에 제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의외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남자 넷이 자기 옛날 여자친구랑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성적인 희롱하는 말을 던졌는데, 자기는 그냥 듣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여자가 돌아서서 굉장히 욕설을 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싸움 붙으면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런 위기 속에 날 빠뜨리느냐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코너를 돌아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네 사람은 그녀에 대해서 그 이야기 속에 옛날에 여자친구랑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성적인 모욕을 하지는 않죠. 근데 그것은 한 끗 차이겠죠.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앉아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순간 뭐라고 딱 외치면 그 상황의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것을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한시인에서 본 거 아니고 서울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선 봤을 때보다 좀 지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배울 거는 아닌데 영화 보면서 저도 대사가 인상적이긴 했는데 하나 좀 궁금했던 게, 혹시 평론가님께서 알고 계실지 몰라서 여기서 3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그렇게 셀린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배경이 한 94년, 95년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혹시 발칸반도 내전이 그 정도 무렵에 딱히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는 게 떠오르지를 않아서 감독이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언급했거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요. 96년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유고 내전이 유럽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었고, 실제로 영화계에서도 그 당시 유고 내전 다루는 영화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 당시 96년, 97년 이때인가 언더그라운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 그 영화 참 좋은데 지금 아무도 안 보죠. 어쨌건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대사가 반드시 유고 내전을 염두에 둔 대사라고 하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가장 강렬한 형태의 전쟁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하지 않았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보셨을 때마다 보다 지금 좀 덜 재밌고 지루하게 느끼셨다면 그 20년간 경험하신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농담입니다. 분이 이제 각본에도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워낙 대사량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롱테이크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 롱테이크에서 그 애초에 다 통제된 각본을 이게 통째로 외우는 게 가능한가, 이런 순수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본에 참여를 했다는 게 중간중간에 애드립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다 철저하게 계산된 각본인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링클레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자일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영화에서 굉장히 롱테이크가 되면서 대사량이 굉장히 많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에 그것이 영화가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도된 자연스러움이라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비포 선라이즈 정도가 아니면 기후가 점점점 롱테이크가 심해지는데 그 세 번째 영화 중에 비포 미드나잇을 한번 보셨나요? 비포 미드나잇을 보시면 공항에서 이제 아들을 보내고 이제 차 바깥에서 차에서 기다리던 셀린을 합류해서 이 제시가 타죠. 운전을 하면서 계속 오는데 그게 원신 원쇼트예요. 10몇 분입니다. 13분이 15분인데 엄청난 롱테이크인데 그거에 관한 뒷얘기를 제가 아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린 대사 그대로예요. 원본 그대로고 심지어는 그 뒤에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것도 100% 연기고 그 상황에서 언제 깨서 엄마한테 말을 시키는 것도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NG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고요. 그거를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리허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그런 영화들이 저런 건 길다 보면 대사가 즉석에서 할 것이다 라는데 영화에 만만한 매체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거의 모든 저런 장면들은 다 어마어마한 리허설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다 있는 대사들이에요. 그리고 한 2, 3주 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애들립과 영화인들이 사용하는 애들립은 의미가 달라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애들립은 두 사람이 하는데 거기서 그 감독이 지금 컷을 안 하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무슨 할머니 얘기를 꺼내자 그래서 자기 얘기 할머니 얘기를 집어넣어서 그때 할머니를 만나니까 말이야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아니 얘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네 그럼 나도 할머니 얘기 꺼내자 해서 하고 이게 애들립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실제는 그게 애들립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알고 있는 애들립과 달리 실제 애들립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리허설을 하잖아요. 둘이. 자 다음에서 여기서 블로킹 리허설을 하면 블로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카메라가 앵글이 있는데 앵글 바깥에서 연기하면 때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리허설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블로킹 보고 이렇게 등등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아니 저기 뭐 강호 씨, 소강호 씨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지 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겠는데요? 그럼 해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애들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인들이 허용되는 애들립이라는 건 굉장히 일반인들이고 그게 무슨 애들립이야라고 애들립하면 갑자기 10분 동안 카메라 틀어놓고 자 시작하면 한 번도 안 한 거를 막 그 앞에서 원맨쇼 하듯이 하는 걸 애들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영화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 질문하신 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리허설을 통해서 홍상수 감독 영화도 그래요. 다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영화가 찍히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 게 영국 배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영국을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영국은 대사를 외워서 원씬 원쇼트가 아니라 원쇼트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쇼트밖에 없는 영화가 연극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2시간도 하는데 뭐 10몇 분 배우고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차 시간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브라질 중에 혼자 오신 분이라면 옆자리에 좋은 사람이 혹시 앉아 좋겠습니다.